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습 통해 검찰 권력의 현 주소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분석에서는 고검장 출신으로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또 올해 72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병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철 의원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자면 검찰총장 후보에 3번이나 오르셨고 퇴임 후에는 최초로 전관예우의 길을 걷지 않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화려한 이력에 비해 초선 의원이신으로서는 네. 첫 국정감사 네. 이번에 하셨어요. 뭐 소회가 있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법사위는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대립이 격화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로서는 검찰에서 30년 근무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번째 국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검 국감했을 때 저도 태어나서 제가 네이버 실검 1위 올라본 건 처음인데요. 네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께서 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 굉장한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검찰에서 쌓았던 경험을 근거로 법사위에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실검 1위에 올라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하셨지만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네. 1년 동안의 행정부의 국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진행됐는데 네. 누가 감사를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게 한 가지를 물어보면 몇 마디 답변을 하고 네. 또 두 번째는 본안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 이야기. 그게 이제 뭐 답변 전략인지 아니면은 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특히 그 제일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 질문 시작할 때 당시 남부검사장 이제 사임한 이야기,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 문제, 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인혜 씨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허인혜 씨 사건. 네, 사실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들을 때는 허인혜 씨는 과거에 학생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고 최근에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허인혜 씨 사건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네.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것이 지금 문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법사위 국감이 핵심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아직 네. 말씀하신 것도 아직 감정과 상황이 그대로 전달됨을 느끼는데요. 네. 이번 국감 얘기를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감의 핵심 단어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네. 또 그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휘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뭐 우리 매스미디어 언론을 보면 좀 엇갈린다고 나오긴 하는데 적절한 지위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사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의 본바탕에는 역시 검찰 개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추 장관께서 수사지휘를 발동하셨고 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을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지금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두 번째는 검찰은 제 식구 감싸게 한다. 첫 번째의 경우는 막강하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 대상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인권 침해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자살하기나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는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 식구 감싸기는 이번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에서 다 나온 것처럼 라임 사건에서는 검사들이 지금 그 관련된 김봉현 씨라는 분의 주장에 의하면 룸사롱에 가서 대접을 받고 또 그 외에 참 여기서 제가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 의혹들 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옵티머스 사건은 그 사건이 작년 2018년 10월에 이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결정이 났는데요. 국감을 보셨듯이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중앙지검장 때 그건 부장검사 정결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진실인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 대답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그 사건의 수사 의뢰 당시에 피해액이 2천억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10월부터 6월까지 거의 7, 8개월의 기간 동안에 또 몇백억이 늘었습니다. 또 무혐의 결정된 뒤에 많은 투자 피해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중앙지검의 위임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은 부장검사 이렇게 다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첫째,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0월, 결정은 2019년 6월인데 중앙지검 위임 전결 규정에 보면 검찰청에 접수되고 나서 4개월이 경과된 장기미제 사건은 차장검사가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검사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국정감사를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 정도 사건이 중요 사건 아니면 과연 무슨 사건이 중요 사건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찰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한 부분, 이게 지금 두 사건 다 공통적으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하고 옵티머스 사건에 있어서는 감찰 지휘를 했던 겁니다.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저희 여쭤본 건 윤 총장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갈등과 이런 모습을 봤던 국민들에게 이게 무언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과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 지시와 그에 관련된 수사지휘권 발동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발언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심 발언이 그중 하나가 부하 논란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은 총장 상급자이다라고 반박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법조인이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진행자님 부하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굉장히 거부감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 좀 쓰는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법률에 부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군관련법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에는 부하라는 용어가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를 규정하는 지휘감독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날 갑자기 윤 총장이 부하라는 용어를 쓰니까 우선
거기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네네. 듣고 있는 국민들이나 국감장에 있던 사람들이 네. 검찰총장이 부하? 이런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저희는 방금 진행자님이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네. 법률가로서는 법에 규정된 것은 지휘 감독 관계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최고 감독 권한자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네. 구체적으로는 서면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이제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전체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 네. 그 내용은 뭐냐? 대표적인 게 인사권, 네. 그다음에 예산권, 그리고 감찰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지휘해라는 것은 네. 행여 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서면에 의해서 지휘를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이 투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국감에서 논점을 네. 부하 이렇게 옮겨가니까 장관은 검찰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네. 이런 것처럼 오해가 생기게 한 겁니다. 네. 검찰은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서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국민한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 네. 우리 헌법과 현행법 구조인 것입니다. 검찰은 전혀 책임도 지지 않는 검찰 스스로만이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네.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그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이 있으므로 이것이 보고되지 정상적으로 않았다. 그러니까 감찰이 진행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조계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그 검찰이 근무할 때 보직 중에 하나가 네.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이었습니다. 네. 검찰의 모든 정보를 네. 이제 취합해서 일선에 수사하는 데 내려보내기도 하고 네. 검찰총장께 보고도 하고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네. 그 논쟁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첩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첩보는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검찰에 보면 검찰 보고사무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 보고사무 규칙에는 어떤 사건들은 법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일선검찰청에서는 대검, 법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사관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규정에 보면 변호사의 범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라임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들의 정관 예우 의혹이나 네. 또 돈이 오간 부분이 과연 그것이 변호사 선임료인지 아닌지도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 사건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 사건은 뭘까? 네. 저희들이 이제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그 옵티머스 사건에 2천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피해 사건 예를 들었지만 네. 정치인의 사건을 국민들 지나가는 분한테 중요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요하죠.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보고가 전혀 안 됐다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우선 이해가 안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하자는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찰총장에게 서로 첩보를 했지만 가운데 뭐 반부패의 조직이 있나요? 거긴 반부패 수사부장이라 해가지고요. 거기 뛰어넘었다는- 대검의 이제 네. 대검의 부장인데요. 네. 이제 검사장이 가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원래 보고라는 것은 네. 방송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일선청에서 네. 대검에 보고를 하면 주무부장이 반부패 수사부장입니다. 네. 반부패 수사부장이 총장께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반부패 수사부장은 네. 자기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총장도 얼핏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장이 남부검사장이 직접 총장께 뭐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의혹이 있는 거죠. 또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을 언급을 했고 임기 동안 소임 다하라고 하셨다. 뭐 메신저를 통해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청와대에선 별 입장이 없다가 또 정무수석이 부적절했다 또 얘기까지 했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거론한 부분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제가 그래서 진행자님 법무부 장관이 국감 때 그 발언했던 내용과 윤 총장의 발언 내용을 속기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윤 총장이 12번 표현을 했습니다. 아, 12번. 네. 그런데 그 표현한 내용들이 방금 진행자님 예로 든 예도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어느 H 그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적폐청산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후배 검사장을 이제 참모로 데려와서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돌려서 표현을 하면은 네. 그 친구 대통령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런 식의 말씀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네. 물론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검찰총장들께서 임기 도중에 자진 사임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선 국민들께 죄송한 부분 또는 검찰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예. 아니면은 검찰 전체가 져야 될 책임을 총장이 짐으로써 그 족쇄를 풀어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임기를 끝까지 지켜겠다 하는 말은 그러면 제가 극한적인 표현을 들자면 네. 검찰총장이 어떤 참 총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도 나는 대통령께서 나를 보고 그만두라고 말씀 안 했으니까 계속 총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과연 헌법 또 우리 법률 그리고 국민들께 합당한 것인지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본인의 대망론으로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검찰 조직은 가장 꼴찌인 상황에 놓였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언급한 모습들은 정치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결단하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그때 이제 결단해라 말은 하지는 않고요. 네. 그 남부검사장이 국감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사임을 했었어요. 그렇죠. 대검 국감하는 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고문치사 사건 때는 중앙지검장은 전혀 미동도 없었는데 네. 우리 참 안팎에서 존경받는 이명재 검찰총장이 네. 사임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을 함축시켜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우리 윤 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사 후에 하겠다 또 뭐 등등 여러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판단은 국민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 출범 얘기가 이제 네. 나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되게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인가요? 이게 좀 더 막 높지는 않지만 그 공수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어떤 논리에 대한 걸 국민들이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여론조사 말씀하신 한 4.7%가량 네. 조금 더 높은데요. 네.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7월 중순에 발족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제 야당에서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이 돼 있었더라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에서 수사하기에 적정한 사건이죠. 네. 정치인도 관련돼 있고 또 검찰 여러 가지 중견 간부들도 관련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사건은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우선 국회에서 이제 특검에 대한 의사 합치가 되고 예. 또 특검팀을 꾸리고 하다 보면은 보통 아무리 적게 걸려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용광로에서 지금 달구어진 쇠덩어리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이것을 망치질을 해야지 네. 제대로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대장장이를 바꿔치기 합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생길 게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최근에 우리 김태년 대표께서도 우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검찰을 수사해서 명확히 규명을 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때 가서 특검을 하든 만약에 그때까지 공수처가 발족돼 있으면 공수처가 하든 이렇게 해야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뻘건 쇳덩어리가 밖에 나와 있는데 대장장이 바꿔치기 합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사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질문 드렸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다시 구속되면서 법정 구속되면서 재판부가 검찰과 스폰서의 관계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로 좀 해석될 수 있을까요? 사정기관이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직위추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가족.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해야지 남의 잘못을 단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사람이 자기 비리는 국민들이 봤을 때 자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봄바람처럼 하네. 이게 지금 국민들 지나가는 분 붙들고 이야기하면 아마 10명에 10명 가깝게 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튀어나온 게 특검입니다. 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검찰 내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봤는데도 이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게 제3의 독립된 공수처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공수처를 운용을 해보다가 이것도 효과가 없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법원 개혁도 강조하셨습니다. 네네. 법원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국감과 법사위에서 네. 몇몇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법원의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네. 국민 정서, 국민 상식, 국민의 법감정과 떨어진 판결이나 결정을 한다. 그렇죠. 법관만의 정의를 네. 생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검찰과 비슷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네. 법원 법관들의 비율을 보면은 네. 참 일반인도 저지르기 힘든 사건을 저지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재판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고치지 않으면 제가 이게 그 성범죄자들을 공시하듯이 국민들께 당신이 재판받을 법관이 이런 범죄로 처벌받았어. 네. 이렇게 내가 도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런 두 가지 국민들의 정서나 법감정,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직위추상 똑같이 법원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제가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라. 두 번째는 법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 인지 부분을 높여주라. 이런 이야기를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고 네. 예를 들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네. 대해서 네. 법관이 생각하는 정의로 판결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네네네. 다 이게 지역 문제인가 생각되는 올해로 72주년을 맞았고 특별법이 있었는데 그 특별법의 취지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명예회복과
이 진상규명이 있죠. 이제 네.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무총리 이제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살아계신 그 분들이 그 유족들도 지금 8, 90대예요. 네. 지금 7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 지원,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진행자님이 참 그 이 사건의 그 본질 중에 저희가 참 국민들께 바꿔드려야 되는 것 하나가 여순에 한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네. 사실 해방 이후에 좌우의 대립 속에서 말하면 우리 국민들, 무고한 국민들이 국가 폭력을 희생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왜 국민들께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네. 지금 제주 4.3 사건, 노굴리 사건, 거창 사건 전부 단일 특별법에 의해서 네.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저 진행자님 몇 년 전에는 여순 사건을 여순 사건이라고 안 했습니다. 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반란이라는.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제 스스로도 요즘 반란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마치 반란을 저지른 사건 이렇게 저희가 세뇌돼 버렸던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씩 해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유난히 지금 여순 사건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여순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 서부 경남 그리고 관련되면 대구 쪽에서까지 그게 사실 전국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는 저희가 민주주의를 이루겠고 경제 성장도 이루겠기 때문에 미래로 향해 나아가려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 발의를 했고 또 우리 민주당의 152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번 국회에 제안이 됐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제안됐는데 그동안 왜 무산됐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첫째는 그거죠. 정치적인 상황. 국회에서는 네. 어느 일당만이 그 법안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거에 16대 때부터 20대까지 네 번 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국민들 공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법안을 냈는데요. 현재 지금 상태는 네.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가 가서 이제 상정 발표를 했고요. 일소위로 회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일소위 때는 행안위 국회 행안위 일소위. 일소위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연휴 직전에 네. 원내대표 모시고 행안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왜 안 됐을까 하는 의문 중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네. 의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다시 재가동하는 과거사위원회에서 네. 원 오브 댐, 과거사 사건 중에 하나로 처리하다가 네. 잘 안 되면 특별법을 하자. 이게 예전 제1기 과거사위 때의 입장입니다. 네.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법이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여순 사건이라는 게 말씀 들어보면 그 우리나라 전체에 좌와 우의 극한 대립 속에 또 전쟁이라는 걸 겪었고 그러면서 발생한 어떤 하나의 그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특히 네. 제주 4.3 사건에 네. 쌍둥이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주 4.3 진압 가는 것을 그 국군 부대가 거부를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 제정을 위한 남은 과제랄까요? 오늘 뭐 국민들에게 또 지역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 네, 우리 지금 김영록 지사님께서 네. 굉장히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전남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고요. 네. 순천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남도민들께서 정말 이게 여수 순천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건들은 다 지금 특별법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데 왜 여순 사건만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공감을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께서 이제 이번 국회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중점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처음에 진행자님이 요즘 최근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밑바닥에는 검찰 개혁이 네. 깔려 있는 거다. 검찰 개혁 지금 ING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도 아직 발족이 안 됐고 검경 간의 권한 조정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사기관들의 인식, 인권 인식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을 위한 저로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거론해 주신 여순법이라든지 또 지금 수해 피해 아직도 복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처음 정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진행자님이 약간 유머스럽게 총장 후보 3번 됐는데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언론기관에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비슷한 걸 했을 때 후배들이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이 이야기가 검찰에 회자된다고 말씀을 언론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이것을 꼭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남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낙훈의 시사분석에서는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을 다뤄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일본에서는 수도 도쿄의 인기가 시들해져 석 달째 인구가 순유출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도쿄 근처로만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밀집된 도쿄를 떠나는 행렬이 일본 어디로까지 옮겨갈지도 관심입니다. 균형 발전이니 수도권 규제 정책이니 백방이 모여있던 우리의 경우 이번 코로나 충격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서울을 벗어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욕망의 시대로 이어가게 할 큰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닫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a light bulb in a dark room, I'm just sitting here waiting.